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4-1단원의 세 번째 작품인 현대소설 투명인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단원에서 한국 문학의 특질을 배우셨죠? 그 중에 해학과 풍자의 특징이 드러나는 글이 바로 이 현대소설 투명인간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실 때 어느 장면에서 해학적인 특성이, 어느 장면에서 풍자적인 특성이 드러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서 공부하는 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기에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소설의 각 구절에 기호를 매기고 그 기호에 맞는 설명을 묻는 문제, 아니면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 이런 유형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와 관련된 부분이죠. 풍자와 해학을 중심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는데 특히 투명인간의 시점에 관해서 언급하는 선지가 많이 출제됐어요. 시점에 관해서는 글을 배울 때 한번 확인합시다. 네 번째로 교과서 목표학습에 흥보가가 실려 있죠. 이것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건 역시 풍자와 해학에 초점을 맞춰서 투명인간과 비교하는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출제 유형 베스트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글은 풍자 그리고 해학, 이 특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원이란 거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 어느 장면에서 드러나는지, 왜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지문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뒷부분 목표학습에 있는 짧은 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해학과 풍자에 관해 설명하는 글인데 자, 문학 작품에서 해학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예상하기 어렵거나 일상성을 벗어난 언행 또는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 해학이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선지에 자주 출제됐으니까 어떻게 해학적인 표현이 문학에 드러나는지 눈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풍자는 어떤 대상이나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거나 비꼬면서 폭로할 때 풍자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해학이 문학에 드러나는 방법, 풍자가 문학에 드러나는 방법,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 두 가지가 이 글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글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 글은 장편 소설이거든요. 주인공은 바로 만수예요. 만수를 관찰하고 있는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는 이 글의 서술자인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글의 시점은 1인칭이죠. 서술상 특징에 시점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고 점검해 봤는데 1인칭으로 쓰였다라는 말은 맞는데 객관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출제를 했어요. 1인칭 서술자가 썼다는 말은 그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글 역시 서술자인 나의 주관적인 견해,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글이 아닙니다. 나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 서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서술자인 나가 교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교사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0년 만에 서술자는 자기 고향에 있는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문희읍이라는 말이 있죠. 뒤쪽에 만수를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납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초록색 부분은 이 글의 시대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글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서술자는 교사고요. 교사로 일한 지 10년 만에 자기 고향에 있는 국민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 이 글은 서술자인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자주 출제됐으니까 과거, 회상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사들도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교육 공무원이고 중산층이지만 아주 어렵게 살았다. 치맛바람이며 촌지라는 걸 보기 힘든 시골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아 집장만 하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이 말은 시골이 아닌 도시에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이 교사들에게 촌지를 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시골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교육자로서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보자는 의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자로서 의욕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에게 부과된 잡무였습니다. 그 잡무의 예를 여러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새마을 운동, 근면저축 운동, 혼분식 운동.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운동이자 교사들에게 부과된 잡무였고요. 그리고 송충이 잡아오기, 곡식 이삭 주워오기, 잔디씨 훑어오기, 이런 것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사들에게 부과된 잡무입니다. 그 중에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의 배경이 농촌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록색 부분은 시대적 배경 1970년대를 드러내는 말이고 이 뒷부분은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 농촌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용의검사라는 것도 했대요. 학생들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하는 위생 상태 검사죠. 당시에 아이들이 깨끗이 씻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고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중에도 반백년 교사 생활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이 글의 서술자가 대충 한 5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것 같죠. 과거 회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잊지 못할 일, 이것이 바로 중심 사건인데 이 글의 중심 사건은 바로 혼분식 운동입니다. 이 글의 중심 사건. 앞에 살짝 혼분식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1960년대, 70년대에 쌀이 부족해서 쌀에 잡곡을 섞어 먹어라, 밀가루를 먹어라 라고 장려했던 국가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걸 따라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을 흰 쌀밥으로만 싸오지 못하게 했어요. 잡곡을 섞어와라 라는 거죠. 또 음식점에서도 흰 쌀밥을 파는 게 금지됐습니다. 이러한 잡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서술자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했어요. 뚜껑을 다 열어보고 보리와 콩 같은 잡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맨 위에만 보리밥으로 살짝 덮고 밑에는 쌀밥만 있지 않은가 이것도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국가가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 그것에 일제히 따라야 했던 사회가 국가 통제 아래에 운영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검사 결과에 미달된 아이들을 체벌하기도 했거든요. 미워서라기보다는 나는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때렸던 거죠.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은 다시는 쌀밥을 싸오지 않았어요. 나는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소설에서 성격 제시 방법에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죠.
이 부분은 자기가 자기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에요. 이 소설 전체적으로는 간접 제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성격이 직접 제시된 부분도 있다는 것.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담임하는 반이 높은 성적이었으면 좋겠고 그건 혼분식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서술자가 맡은 반의 3분의 1가량이 아예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는 깎아먹고 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들이 전부 혼분식을 싸운다고 해도 70%밖에 달성률이 되지 않는 거죠. 보릿고개 때가 되면 보릿고개가 있다는 말은 이 글이 70년대에 쓰였다는 거죠. 보릿고개는 보리가 수확되려면 아직 멀었고 전해에 수확한 곡식들은 다 먹었고 그래서 굶주리던 때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거든요. 보릿고개 때가 되면 집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전량농가의 자식들이었다. 누가? 서술자가 맡은 반의 아이들의 일부가. 전량농가는 양식이 떨어진 농가라는 뜻이죠. 여기 빈칸으로 비워놓고 쓰라는 문제도 서술형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이런 전량농가보다 형편이 나은 집 아이들 중에는 그나마 감자밥, 고구마밥 이런 걸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쌀밥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에 비해서 좀 부끄러워서 막 가려가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당당하게 먹어라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감자밥, 고구마밥은 혼분식 운동에 걸맞는 도시락이니까요. 단순히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 반이 제일 먼저 100%에 도달했어요. 서술자가 얼마나 닥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30%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는 70%를 넘을 수가 없어요. 자, 교감은 교무실에서 게시판까지 세워놓고 혼분식 운동 참여율을 체크할 정도로 교사들을 닥달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4학년 전체에서 우리 반만 빼고 참여율 90%를 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술자가 맡은 반이 꼴찌를 한 거죠. 자, 다른 선생님들이 사환을 시켜서 우동을 팔팔 끓여 가져다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나는 지금 팔팔 끓는 우동을 먹을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팔팔 끓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냄비 우동을 팔팔 끓이는 것, 머리가 팔팔 끓는 기분인 것,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난 지금 열받은 거예요. 꼴찌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반으로 가죠. 도시락을 싸온 아이, 못 싸온 아이, 한 명도 밖으로 못 나간다 라고 선포하고 문을 잠그고 유리창까지 잠갔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혼분식 운동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건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가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억지스럽게 강압적으로 혼분식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꾸짖고 있죠. 보리밥 못 싸우니 그럼 보리개떡이라도 싸우라는 말이다. 성의를 보여라 라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서술자가 한 말을 그대로 제시한 부분이죠. 때는 4월 초순 보릿고개예요. 보리도 밀도 익지 않고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도 없어요. 그런데 읍내에서 자고 나란 나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죠. 아니, 알 것까지 없었다. 서술자의 이기적인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아이들이 싸우기 싫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건데 그런 학생들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막 때려요. 맞은 아이들이 소리 죽여서 우는 가운데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이 뚜껑을 열었어요.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은 평소에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공을 차거나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물배를 채우거나 그늘에 앉아 졸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서술자는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걸 옆에서 지켜보게 한 거죠.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애들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도시락을 싸온 친구가 밥 먹는 걸 보면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왜 앉아 있게 했느냐? 혼분식 운동을 잘 지킨 도시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두라고. 그래서 교실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정말 못됐죠? 자, 방금 이런 모습은 학생들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지도한 당시의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분입니다. 풍자적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죠. 또 이 부분은 해학성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학성이 드러난다고 했죠? 예상하기 어렵거나 일상성을 벗어난 것. 혼분식 운동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술자가 한 이런 행동은 예상하기 어렵고 일상성을 벗어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아내가 흰 쌀밥 위에 보리밥을 최대한 얇게 덮어 쌀알은 보이지 않게 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달걀 프라이까지 얹어 놨어요. 이게 누구 도시락? 서술자의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아우 정말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서술자의 성격이 드러나죠. 배고픈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밥 먹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서술자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학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일상성을 벗어난 모습이죠. 웃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깃국을 찾는 이유를 알 것만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실은 분위기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장마철에 쓰러진 모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모습이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 한심하고 갑갑했다. 효과는 다음날 즉각 나타났어요. 도시락을 못 싸오던 30% 아이들 중 절반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몇 명만 더 가져오면 90%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만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설 전체의 주인공 만수입니다. 만수는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네인 산촌인 개운리에 살고 있거든요. 만수는 매일 한 20리를 걸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어요. 8km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아주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만수가 이상한 걸 하나 싸왔어요. 어디에다 싸왔냐면 수건도 아니고 책을 싸우는 보자기인 책보 속에 책이랑 공책이랑 몽당 연필과 함께 구운 옥수수를 그냥 넣어 왔어요. 도시락을 따로 담을 보자기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 알 수 있죠. 만수는 가난해요. 게다가 옥수수는 찐 게 아니고 불에 넣어서 구워왔어요. 바싹 타서 시커먼 옥수수. 비쩍 마르고 길쭉하던 만수처럼 옥수수도 마르고 비틀어질 듯 했다. 지금 만수는 옥수수를 도시락으로 싸온 건데 문제는 이 옥수수가 무엇이다? 씨 옥수수였던 거예요. 지난 가을에 수확해서 처마 밑에 매달아 뒀던 씨 옥수수. 말 그대로 씨앗으로 쓸 옥수수기 때문에 이 씨 옥수수가 없으면 이듬해 옥수수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농사에 무지해도 농부는 종자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만큼 씨옥수수는 중요한 종자인데 만수는 왜 이걸 구워왔죠? 바로 이 글의 서술자가 도시락을 싸오라고 닥달했기 때문이에요. 혼나기 싫어서 씨옥수수를 구워서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그런 종자를 훔쳐간 사람이 자식이라도 때려 죽이려 들 것이다. 나는 기가 차겠죠. 아무리 내가 혼을 냈기로서니 씨옥수수를 구워오다니.
그래서 나는 기가 막혀서 만수를 보고 웃었어요. 그랬는데 만수는 또 나를 보고 헤헤 하고 웃죠. 정말 어리숙하고 순수한 만수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이 부분도 예상을 벗어난, 일상성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죠. 자, 네, 서술자는 자기 혼분식 운동 참여율이 100%라고 보고했고요.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배급하게 됐어요. 나는 만수의 이름을 무상 배급 대상자의 맨 앞자리에 써 넣었습니다. 서술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왜 이랬는지 짐작이 가시죠? 미안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강압적으로 혼분식 운동을 강요했던 자기의 교육 방식에 미안함을 느낀 겁니다. 일주일쯤 뒤에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몇몇 집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옥수수 종자가 남을 거예요. 이 남는 옥수수 종자를 만수를 불러서 전부 다 줬습니다. 아까 빵 배급에서 만수의 이름을 올린 것처럼 이 옥수수 종자를 만수에게 준 것, 이 모든 것들이 나가 만수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서술자가 만수에게 미안해하는 모습, 이전에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죠. 이 글의 서술자는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격의 변화를 보이죠. 그날 저녁에 만수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만수가 뭔가를 내미는데 바로 달걀이죠.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낳은 걸 모아서 이렇게 꾸러미로 가져온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되고 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 이거 선생님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보낸 거예요. 만수가 8km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교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순진하고 우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서술자는 미안하고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너나 먹어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내가 달걀 꾸러미를 도로 내미니까 만수가 손을 감추면서 닭을 드리고 싶지만 암탉은 알을 낳아야 되고 수탉은 병아리를 낳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닭은 못 드려요. 그래서 달걀만 가지고 왔어요. 변명하듯이 이야기하죠. 순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달걀 도로 갖고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수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달걀을 받아줘서 고맙다는 거죠. 이 말은 만수의 순수한, 순진한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해학성을 유발하죠.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집으로 달걀을 들고 뜬금없이 찾아온 부분, 일상성에서 벗어난 부분이라서 웃음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만수의 순수한 성격이 드러난 부분, 이 부분도 웃음을 유발하고 맞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 부분도 예상을 벗어난 부분이라서 웃음을 유발하죠. 이 달걀 꾸러미를 받고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고향의 학부형으로부터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촌지, 들고 있는 손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자, 이 시절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판소리 사설, 판소리 대본인 흥보가가 나오죠. 이 흥보가에서 앞부분에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가난한 처지에도 억지로 의관을 정제하려는 흥부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질보다는 허울이 앞서는 조선시대 신분사회를 또 풍자하는 모습도 드러나요. 해학성, 풍자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흥보가입니다. 투명인간과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투명인간 문제 풀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먼저 풀어보는 거 알고 계시죠? 내용 확인 문제, 빈출 유형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전근간 학교 학생들의 가정 형편은 빈부의 차가 컸다. 혼분식 운동 진행되는 부분에 잘 드러나죠. 자기 반 학생들의 30% 정도는 도시락을 아예 싸오지 못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반면에 보리밥만 살짝 얹어올 정도로 흰 쌀밥을 싸오는데 무리가 없는 학생들도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 읍내 사는 아이들 중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옥수수가 필요 없는 아이들, 부유한 아이들도 있어요. 빈부의 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 당시 농가에서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농가에 필요한 종자를 더 귀하게 여겼다. 여기 이 부분에 드러나죠. 내가 아무리 농사에 무지해도 농부는 종자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3번, 나는 교단에 처음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의욕이 많았다. 우리 지문에 실린 부분은 교사가 된 지 10년 만에 고향인 국민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서술자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단에 처음 서기 시작했을 때 의욕이 많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도시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시골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도 했다. 앞부분에 살짝 드러나죠. 치맛바람이며 촌지라는 걸 보기 힘든 시골. 이 말은 도시에서는 촌지를 받는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시골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5번, 혼분식 운동은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여기 혼분식 운동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 서술자 대사에 보면 나라에서 범국민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성 개조 운동이다. 학생, 일반인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 풀어봤고요. 이런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 이 중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었어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시점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흥보가 비교하는 문제 혹은 풍자성과 해약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수능형 문제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도 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4-1단원의 세 번째 작품 투명인간 해설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